전격 인터뷰 2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필리버스터가 4박 5일간 진행이 됐고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로 표결은 끝났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지금 결국 하루씩 늦추는 결과밖에 안 나왔지만 국민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아마 이재명 정부의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 내부에 특히 강성 당원들 이른바 이제 개혁의 딸이라 그럽니까? 개딸이란 그런 목소리 또 당내 강성 인사들이 지금 의석이 범여권이 180석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마구 밀어붙입니다. 일부 법안들은 심지어 국회의장도 수긍할 수 없는 법안까지 밀어붙이는데 이게 무소불위의 의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끊지 않으면은 하마터면은 지난 20며칠 첫날 필리버스터 첫날 한 60개 되는 문제의 법안들이 네. 한꺼번에 처리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노랑봉투법 상법 개정안 때도 한번 수기해보자. 정말 수기해서 이걸 해야지. 이걸 이렇게 뭐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또는 일부 조직된 세력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휘둘리면은 국정의 안정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그 파급 효과 또 후폭풍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쟁점 법안 4개, 그다음에 네. 비쟁점 법안 5개가 이번에 이제 표결로 통과가 됐고 네. 아직 남은 비쟁점 법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비쟁점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아직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지금 만일 있으시죠?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비쟁점 법안을 앞에 인질로 세우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겠죠. 만일 비쟁점 법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필리버스터 실시할 때도 비쟁점 법안은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했는데 근데 우리 영남과 산불 문제, 산불 때는 그건 우리 당이 먼저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했고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그 법안, 자신들의 특히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로 요즘은 뭐 여야 합의를 했다가도 강경파들의 문자 폭탄이나 이런 비난 때문에 대통령도 말을 바꾸고 여당 대표도 말을 바꾸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입법 무한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그 문제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씩이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씩. 네, 네. 당내 의견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예, 어제 우리 정책의원총회를 했는데 그때 원내 지도부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어쩌면은 만일 1일, 2일에 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뭐 강행을 하려고 한다면은 추석 연휴를 무릅쓰고도 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 네. 당론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정치적 직무유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 들어서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비어있는 본회의장이다라고 해서 촬영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예, 그건 제가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 중에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이게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들 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매일 하다 보면 저희들도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에 대해서 어쩌면은 만일 민주당이 추석 연휴 동안 내내 골탕 먹으라고 그냥 자기들은 자리를 비우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하면 우리는 그건 이제 열흘 가까운 이 연휴 또는 중간에 하루 또 근무한 네. 날짜가 있습니다만 네. 주말을 2번 끼고 중간에 추석 연휴 끼면 그때 내내 해야 됩니다. 그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또 지역에 또 일정도 있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도 있고 그렇죠. 그 일을 해가면서 병행하려면은 저희들은 최대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력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쟁점 법안 중에서 가장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에서 보고 계신 법안이 있다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예컨대 노랑봉투법도 그랬습니다만 노랑봉투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우리 비조직 노동자들 또 하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일자리를 나누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야말로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소득을 올리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과하다고 할 만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은 한국에서 더 이상 여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할 만큼 굉장하게 강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부분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누구라도 노동쟁의를 벌이게 한다면은 그 사업장의 안정성 또 그 생산 라인이 돌아가야지만이 거기에 맞물려서 수많은 그 밴드들 하청 계열 원청 하청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회사들이 이어질 텐데 다른 하청 공장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그걸 원청의 문제 삼고 중단시키면은 그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모든 하청 공장도 일제히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생각을 하고 그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약간의 8월 달에는 한 보름 정도 자기들도 외국도 가고 또 무슨 시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 2주 동안 이제 본회의를 안 열었습니다. 안 열면서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되는 기간이라도 조금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운용되는지 한번 보자고 했는데 결국 그 보름 지나서도 또 강행을 했지만 지금 수많은 법안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특별 내란 재판부라든가 또는 뭐 헌법 재판까지 사심을 하자든가 또는 뭐 지금 검찰청을 없애는 것도 그렇고요. 헌법에 검찰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검찰이라는 제도가 최근에 정치적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영화 장발장에 보면은 원래 전근대 국가에서는 경찰하고 법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게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보안 수사도 하고 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막지 못했던 그런 인권 보호 장치인데 이제 그것마저 다 없애고 그래서 OECD 같은 곳에서는 총부패 수사 능력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 OECD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패 범죄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제대로 법적으로 징치되고 있는가를 따지는데 그걸 걱정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죠? 네. 예, 과방위 관련 얘기로 질문을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개편 법안이 이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통과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서서 10시간 넘게 하셨잖아요. 네네. 당시 요지는 뭘까요? 예, 방송미디어통신 특별위원회라는 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지난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 선거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선거 때 이재명 윤석열 붙었을 때 그때 여야가 비슷하게 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진짜 우리가 미디어의 새로운 지금 방송, 통신, 미디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방송과 통신이 서로 다른 영역인 줄 알았더니 이제 이렇게 융합되고 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 때 그 여러 부처가 걸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범정부 논의기구를 만들고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뒤에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로부터 한 20년이 이제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 OTT라는 전혀 새로운 영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OTT라는 영역 근데 지금 KBS가 뮤직뱅크라든가 KBS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보자면 한류가 K-팝이며 K-드라마며 K-무비며 이런 한류가 전 세계에 알려진 셈인데 지금 정작 그 수확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은 재원이 부족해서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해서 진짜 우리가 미디어를 살리기 위해서 이 OTT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범정부적으로 근데 여기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체부 지금 부처만 해도 3개의 부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흥책도 집중적이지 못하고 서로 각각 예산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예산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규제는 또 마치 칡랭쿨처럼 칭칭 감아서 방송은 방송대로 뭘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넷플릭스가 2008년에 2010몇 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그때 소개가 됐는데 그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 방송사 KBS 제작 능력 또는 우리 CJ ENM 롯데엔터테인먼트 제작 능력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흥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콘텐츠를 KBS가 만들고 또 우리 공영방송들이 지상파 방송이 만들고 또 우리나라의 유수한 그 엔터테인먼트 K-팝 무비의 원조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금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우리는 쪼그라들고 우리는 이제 넷플릭스의 종속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생각은 원래 양당의 생각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방송통신과 OTT가 분리돼 있고 뭐 또 이게 문체부 이렇게 부처가 나누기가 다 안 나뉘고. 되겠다. 네.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네. 안 그래도 저 정부 전체 재정으로 치면은 미국보다 터무니없이 작고 일본보다 작은데 네. 이걸 같은 정부 내에서라도 융합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진흥책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또 규제는 간명하게 그리고 진짜 문제되는 우리 방송통 과방위가 온통 방송 지배 구조로 싸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송 지배 구조만 따로 딱 떼어넣어서 그거는 이제 정말 공영방송위원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심도 깊게 따로 논의하는 그래서 독임제 부처 장관급 부처 하나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융합적인 지원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부처를 하나 독립적으로 만들자. 네. 그리고 지금 맨날 과방에서 뭐 싸우는 이런 방송 지배 구조는 방송 공영방송 공정위원회 뭐 이런 걸 따로 두어서 네. 사실 그게 양양의 대세였습니다. 대세였는데 갑자기 이게 이번에 심지어 민주당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안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 중에도 그런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돌연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지금 오로지 정말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란 점 하나 찍어가지고 이게 처분적 입법이라 그러는데 이 법안 내용을 보면은 그 직원 한 몇십 명 내리는 거 말고는 방송통신위원장 찍어내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분적 입법 이게 위헌적인데 그것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방송 미디어 통신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뮤직뱅크가 전 세계 K-팝을 유행시켰는데 지금 그 재미는 K-팝 데몬 헌터스로 몽땅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뒤집는 구조를 만들자. 이제 그걸 했고 그래서 KBS 재원도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방송법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또 정부 기구도 바꿔야 되지만 몇 개의 법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방송법 네. 같은 경우는 근데 KBS가 이 뒤에 우리 국회 앞에 큰 연구동이 있고 또 앞에 저 동여의도에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동산도 BBC나 NHK처럼 활용하게 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KBS가 그 K 컨텐츠 진흥에 쓰도록 하자면 1조 정도만 조성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가 1,200억 들었다 그러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거 10개쯤 만들어야죠. KBS가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게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배구조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법 소원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많은 법조인들이 명백한 처분적 입법 한 사람을 겨냥해서 왜 우리가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위해서. 네. 이거는 위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찍어서 뭐랄까 지인이라겠네. 한 사람을 찍어서 지목할 짓자. 지인 폐관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모순적인 게 뭐 정부 스스로가 이제 철회한 법 중에 최근에 그 금융위원회 개편 법안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금융위원회를 바꾸면은 이것도 이제 방미통이 미방 뭡니까 저 방미통이 비슷하게 그렇죠. 이렇게 새롭게 막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 위원장은 부칙에다가 이 위원장 그대로 선거한다 돼 있습니다. 그 네. 법에. 근데 이 방미통일법에는 모든 직원은 다 선거하는데 정무직 한 사람 방통위원장만 배제한다 돼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법을 만든 나라가 있어요. 이거 명백히 위헌이고요. 이거 위헌 결정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 되면 또 국회만 불신받을 텐데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오늘 네.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수기해 보라고 네. 제의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의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네. 우리는 방송 3법은 매우 위헌적인 법이고 어떤 국민의 방송을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대로 넘겨주는 이건 안 된다고 해서 극구 반대했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과 미디어의 융합 현상, 특히 K-팝과 K-드라마의 원조인 우리 방송사, 우리 K-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의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법을 다시 만들라고 지금 이거 뭐 한 사람 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하려고 해야죠. 왜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구조 개편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완전히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의 일부 주류 의원들이 생각하던 방식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의 주류 의원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이 본회의장에서 활짝 웃는 사진이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예, 저로 이제 이걸 네. 민주당 내 두 기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원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다가 또 과방위하고 뭐 민원연 뭐 이런 네, 단체를 네, 쭉 해왔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쪽 목소리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 방송과 통신업계와 미디어 전체 업계 이야기는 달라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만들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구상과도 완전히 달라진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크게 뭐 지난번에 박찬대 대표, 정청래 대표가 서로 맞서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두 개의 기류가 서로 다른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밀던 안이 되어서 본인은 활짝 웃으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나 또 당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이 요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김현지 비서관. 어제 이제 인사가 나서 전격적으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 이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며칠째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 자리로 보직을 일부러 이동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겠죠. 예, 과거에도 뭐 예하가 바뀌면서 했습니다만 대개 이제 총무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지목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마 역대 정부 총무비서관 많이 나왔을걸요. 근데 왜 굳이 이분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대법원장은 나오라 하고 대법원장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청문회 자리에.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 대법원장의 지위가 총무비서관 대통령 비서관 하는 사람보다 못하냐 이런 참 자조가 나올 만큼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사실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실에 앞으로 남은 임기를 생각해서라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글 안에 소문이 다 글 밖으로 나옵니다. 소셜미디어가 없고 사람의 왕래가 없고 옛날같이 철저한 봉건 폐쇄 사회에서도 글 안에 소문이 다 글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런 양상 아닙니까? 지금 오죽하면 만사 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사가 그 김비서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특별감찰관 같은 것도 요구하고 물론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도 안 해가지고 우리 당시에 여당이 여당 지위를 잃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권리에서 일어나는 소문이 때때로는 진실과 좀 거리가 멀어도 확대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특별감찰이라든가 또는 국회에 와서 소명함으로써 해결하고 혹여 오해받을 짓을 했다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계속 중첩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훌 틀고 갈 문제지 이렇게 감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가 작은 불씨가 결국에는 다 그 큰 대거를 다 태우는 그런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또 다른 V제로 출연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의원님도 불씨를 언급하시는 걸 보니까 좀 비슷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역대 정부의 실패 과정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어느 실체다 또는 뭐 그 대통령 부인이 행세가 어떻다 또 대통령 뭐 측근에 어느 사람이 전혀 공직으로 검증되거나 공직으로 임명되지 않은 사람이 옆에서 영향을 행사한다. 이것이야말로 큰 것이고요. 네. 뭐 이게 물론 비서관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 대통령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럴수록 이게 특별감찰관 대상입니다. 이게 특별감찰관 대상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아마 뭐 여당에서야 다들 지금 그 눈치 보느라고 그러겠지만은 야당에서라도 이 목소리 높이줘서 스스로가 고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역대 정부의 역대 청와대 역대 대통령실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정보 관련 화제 관련해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비 사태를 놓고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 책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관리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 아닙니까? 현 정부 지금 이제 더욱이 물려받은 지가 지금 이제 뭐 3달 4달째 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적이 있었으면 사실은 다른 걸 흔들 게 아니라 제가 아마 대통령실에서 또는 국정기획위원회 때면은 아마도 지난 정부 시절에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고치지 않은 것부터 빨리 했으면 말하자면 전봇대 뽑기 하듯이 그렇게 했더라면 미연에 막을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지금 우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해킹 아닙니까? 해킹. 네. 지금 미국의 화이트 해커들이 우리를 해킹한 사람들을 해킹을 해보니까 우리 정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킹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네. 프렉 보고서라는 데 나와 있고 오늘 어제 아침에 그게 경향신문의 일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사이버 보안 시스템,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SKT 그다음에 또 롯데카드 네. 또 KT 나올 때까지 네네. 아직도 각각입니다. 네네네. 각각이고 뭐 일만 생기면 과거 정부 탓하는데 네.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게 맞겠죠. 과거 정부 때 고쳐서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 못 고쳤던 거 못 고쳤지만 지금 이것도 뭐 몇백억만 먼저 주었으면은 또는 지금 언론에 본물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예컨대 뭐 배터리가 이런 곳하고 네. 또 서버하고 서버하고 거리가 얼마다 또 몇 번 감사원 지적도 있지 네네. 않습니까? 감사원 발표도 어제 있었죠. 그러면 없는 예. 걸 억지로 만들어 사기보다는 지난번에 근데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이유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 또는 당시에 이후에 밝혀진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가지고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일부터 했어야죠.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온통 나라를 뒤흔들고 멀쩡한 시스템을 갈아엎고 그다음에 뭐 그 정말 울타리박 노조 강력한 노조 밖에 울타리에 있는 힘없는 근로자들 일자리 뺏는 그런 법안 만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수기를 통해서 하고 같이 저희들도 비정규직과 힘없는 원하청 구조의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지. 지금 그거를 지난 100일 동안은 딴짓 하다가 그리고 뭘 했습니까? 지금 특검도 만들어가지고 검찰청 몽땅 다 빼돌리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부산 큰 지방 검찰청 서너 개씩을 다 빼서가지고 똑같은 수사를 아무 성과도 없이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달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역대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 탓하는데 그러면 나라가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전 정부 탓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강 덧붙이겠습니다. 실장도 훌륭합니다. 네. 지금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주요 또 출석을 요구했던 분들도 대법관들도 예. 또 지기현 판사도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청문회가 오늘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 또 어떤 기능을 할까.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불출석을 갖고 또 고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건이 어떻게 전개될 이게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여권 내에서도 큰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했을 때 당시에 그 당 지도부에서도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이걸 말리고 그랬습니다. 말렸다가 또 민주당 내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이 오고 하니까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고 당대표 또 원내 지도부도 한 발 물러서고 심지어는 뭐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말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또 여당 지도부가 이런 말을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회 사랑지에서 넥서스라는 신간을 썼던 유발 하라리와 이제 이렇게 쭉 대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발 하라리가 바로 한국에서 책을 내면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언론을 공격하고 언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원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발 하라리하고 그때 무슨 말씀 나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 석학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격도 무너집니다. 제발 사법부야말로 그것이 최근에 몇 가지 큰 법의 정신에 또는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는데 상권 분립이란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주권자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주면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공직자를 종처럼 임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국민들의 뜻으로 위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출직이나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청문회라든가 또는 위임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 것도 정부의 무한 권력을 절제하고 견제하라고 그런 상권 분립에 의해서 그리고 전문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하라는 근대 관료제의 원리에 따라서 상권 분립이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고 그것도 과반도 아니었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범여권이 180석 있으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 전국적으로 지역구 득표율 격차는 5%포인트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상권 분립 전체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금 아무리 좋게 봐도 이 국민의 그리고 아무리 인색하게 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 분립을 허물고 언론을 어떤 공정한 언론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를 허물고 법원을 공격해서 법원을 겁박하는 결국 어느 나라처럼 되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연성 독재로 나아간 국가의 길로 자칫하면 접어들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벌써 관세 협상 때문에 굉장한 위기이고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안보 위협은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다가 성장 동력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명자의 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시가 좋아도 지리보다 이기수가 없고 지리라고 하면 우리가 막 갖춘 여러 가지 조건이겠죠. 아무리 천시와 지리가 좋아도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협치,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어려울 때 편가르고 나는 국민인데 너는 누구냐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가겠습니까? 그걸 우리 야당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를 접했습니다. 주민 직접 투표로 이루어지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 임명제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하셨는데 이 법안 발의한 배경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이게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자치행정도 서로 협치해서 서로 막 지금 칸막이로 쓰고 있거든요. 칸막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야말로 지방 발전에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감이 자기 이념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쓰고 정작 그 지방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쓰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이래서 안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 옛날에 한국계 워싱턴 DC 교육감이 있었습니다. 미셸 리라고 아시죠? 네. 미셸 리가 선출된 사람이 아닙니다. 워싱턴 시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워싱턴 시가 흑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흑인 시장이었는데 이분이 이건 워싱턴시를 발전시키려고 DC를 발전시키려고 보니까 교육이 중요하겠는데 마침 볼티모어에 미셸리라는 한국계 이 교육운동가가 볼티모어에 교육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볼티모어 변두리에서 그 못 살고 또 흑인 애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엄청난 학업 진출을 이뤘어요. 그분을 교육감으로 임명했던 거거든요. 임명을 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 임명한 경우에 있고 네. 또 교육자치법에도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이게 교육 주민들이 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무슨 교원단체 대학 교원 3년 경력은 출마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12년 동안 초중고 교육시켰던 학부모들은 출마를 못합니다. 이게 말씀 말이 더 됩니까? 듣고 싶은데 네.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두 불편합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